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시공돼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전국의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합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상당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와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기재부가 긴 협의 끝에 결론을 냈는데 1분기에는 꽤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결심 공판 직전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김 씨는 검거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가 운영한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120발이 넘는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우방인 벨라루스의 참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미사일이 벨라루스에 떨어져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접경지인 캄보디아의 카지노 호텔에서 불이 나 최소 19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집게차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파악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터널 안이 불길로 뒤덮여 소방대원들은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 50분쯤. 이제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뭐지? 하면서 이제 차에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는 거예요. 펑펑펑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집게차의 엔진룸 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방음터널 천장으로 번졌습니다. 이어 바람을 타고 마주오던 차량으로도 옮겨 붙으며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한때 주변 소방서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터널 앞입니다. 화재는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그을린 피해 차량들은 여전히 터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10명 가까운 인원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고 30여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차량 45대도 불에 탔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지점 인근에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고속도로 아래 과천대로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방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연속 확대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집게차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는 돔처럼 생긴 터널 안에서 발생해서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터널 잔해가 불덩이로 변해 떨어졌고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사상자가 많았는데요. 왜 피해가 컸는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이 난 직후인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입니다.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위쪽에서 검붉은 불덩이가 마치 우박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비슷한 시각 터널 아래 과천대로에도 검은 물체가 떨어져 내립니다. 차량 한 대가 넘실대는 불과 녹아내리는 잔해를 피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천장에 있는 불이 붙은 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천장 쪽으로 해서 불이 계속해서 번지는 걸 이제 봤어요.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는 고속도로 방음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뿐만 아니라 터널 안을 가득 채웠던 연기 때문에 대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에는 현장에서 자동차들이 전부 다 후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후진을 막 하려고 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여의치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사고 당시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지점에서 차가 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 피해가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불이 난 구간에 고립된 차도 모두 45대나 되는데 시민들은 우선 차를 놔둔 채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소방당국,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오후 부기왕 요금소 상황통제실을 방문해서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입국 전후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의 14.2%가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지난달의 13배 수준으로 다음 달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해외여행이 크게 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선제 조치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는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발 확진자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새 변이 유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여는 등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내기하거나 입국 하루 안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상호주의 등이 고려되긴 하겠지만 새로운 변이 유입 감시 등을 생각하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한시적으로 강하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건 길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끝났는데 이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변수 때문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란한 중국 상황을 고려하면 음성 확인서 제출보다는 입국 후 전수검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중국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감기약 수급 대책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신규 환자는 목요일 기준으로 3주 연속 7만 명대라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2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 하루 새 숨진 사망자는 116일 만에 가장 많은 76명을 기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새해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전력 원가를 반영해서 크게 올리지 않은 산업부와 또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기재부가 긴 협의 끝에 결론을 냈는데요. 1분기에는 꽤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겨울 계속되는 한파에 지난 23일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전의 적자 역시 최대치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 적자가 쌓였는데 4분기까지 합하면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1kW당 51.6원 올리자는 게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내년에 기준 연료비 상승분 50원 중반대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물가담합과 협의해서 요금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 내에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한전의 부실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엔 동의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에서는 일단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만 발표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봐가며 이후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다 내년 연간 계획을 발표를 드릴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그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연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돼 있는 연료비 조정 단가의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경우 인상분이 전기료에 반영되는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내년 전기요금은 적어도 올해 인상분 19.3원을 훨씬 뛰어넘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리터당 2,000원대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500원대로 안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급격한 휘발유값 인상 방지를 위해 직영과 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따릉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일일권 사용료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기존 이용권 가운데 1일권과 180일권만 남기고 1회권과 3회권이 새로 생깁니다. 또 1일권 1시간 요금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180일권은 15,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오릅니다. 이 새로운 안이 확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개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수원 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김봉현 전 회장.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밀항 정황이 포착돼 2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은 횡령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불과 2시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전담팀을 꾸리고 공개 수배에 나서는 동시에 조카와 친누나 등 조력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는데 도주 48일 만에 은신처인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를 급습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집에 혼자 있던 김 전 회장은 도주를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은신처가 누구 소유인지 누가 결정적 단서를 제보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밀항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해 포위망을 국내로 좁혔다면서 철야 잠복을 통해 확보한 여러 단서를 토대로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훼손에 대한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피고인이 도주하며 미뤄졌던 재판도 다음 달 12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와 그간의 행적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다만 도주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김 전 회장을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 등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브로커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직업군인 출신인 행정사 A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앞서 A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최근까지도 관리해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가 지난해 1월 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또 4급에서 군 면제, 고맙습니다는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씨는 그래서 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현역 부적격 심사 제도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이 제도를 악용해 현역 복무하던 청년들을 제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현부심도 지금 그 브로커의 실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만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수십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31살 이기영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기사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600만 원짜리 반지 2개를 구매한 뒤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와 나눈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일각에선 애초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선 경찰과 검찰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의 자유, 그 필요성보다는 고위공직자의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권들이 너무 강조돼 왔던 것 같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검찰이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강 대표 등을 불러 3시간 반 동안 신문한 끝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주거 침입 혐의와 더불어 지난 8월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 동안 뒤쫓은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에만 3차례 더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강 대표가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탐사 측은 증거인멸이 아닌 취재원 보호라며 맞섰는데 이번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애초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취재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어서. 더탐사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더탐사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우리 군은 공세적인 대응 작전 수행을 예고했습니다. 무인기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 앞으로 스텔스 무인기로 평양을 정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전방 군단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입니다. 시속 180km 가까운 속도로 원하는 표적에 대해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주야간 정찰 임무가 가능합니다. 송골매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 때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전방 지역을 정찰하고 복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비례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앞으로는 더 공세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세적 대응 수단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 평양과 북한의 주요 시설을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유엔사는 남북 양측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대응 작전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어서 유엔사의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합동 방공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군 당국은 5년 만에 실전적 통합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표적기로 무인기까지 띄웠지만 격추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공 사격용 20mm 벌컴퍼와 유도미사일 천마가 가상의 표적을 겨냥합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사태 발생 사흘 만에 실시된 합동 방공훈련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상전력은 벌컴퍼와 천마, 비호가, 공중전력은 KA-1 경공격기와 아파치, 코브라, 500MD 헬기 등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우리 군이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한 실전적 통합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며 적 무인기가 공중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탐지 식별 뒤 추적해 요격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 훈련을 위해 표적기로 무인기까지 띄웠습니다. 그런데 표적기를 향해 실탄은 쏘지 않는 비사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500MD 헬기 승무원이 휴대용 전파교란 무기, 드론건을 활용한 타격 훈련도 실시했지만 이 또한 비사격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실탄을 쏘기 직전까지의 탐지 추적 절차를 숙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훈련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대별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게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각 기관에서 삭제된 관련 첩보와 보고서가 5,600건이 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이 고발장을 낸 지 거의 반년 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 전 원장 등이 직원들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재판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거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수사 결과 이렇게 지워진 첩보나 보고서는 무려 5,600건이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애초 자료 삭제 지시와 관련해 함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거로 전망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 개통 책임자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어떤 방식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남은 의혹과 감사원의 수사 의뢰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자진 월북 가능성은 당시 국가정보원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실체는 실족 여부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라면서도 고 이대준 씨의 가족관계나 바다 상황, 살려고 했던 의지 등을 종합하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고인이 탔던 무궁화 10호에는 구명조끼뿐 아니라 방수복이나 오리발 같은 다양한 수영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배에서 내릴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상 자진 월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대병원을 나선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로 보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입구의 도로공사 현장을 대형 택배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공사를 준비하던 30대와 2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대형 택배 트럭이 공사 현장 노동자들과 신호 유도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지나가던 택시까지 추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서 난방기기를 쓰다가 질식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13%로 지하층 골조와 전기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철근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옆 타설이 완료된 곳은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하얀 천으로 촘촘히 둘러쳤습니다. 천막 안쪽에선 열풍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24시간 쉼없이 돌아갑니다. 가스 누출을 잡아내는 이동식 장비가 세트로 설치돼 있어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관제실을 통해 즉시 대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기준치 이상을 초과되면 저희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수신이 됩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보온기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탄이나 갈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질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건설업 질식재해 사고 25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7건이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 공사 현장의 집단 질식 사고도 수탄으로 양생 작업을 하다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에선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자칫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제설제를 뿌리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극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 예방도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서 질식 사고라든가 콘크리트 붕괴 사고 그리고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에 맞춰 올해 사망 사고 없었던 건설업체는 내년 예방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진입하면서 재건축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 사업장에서 시공사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조합이 갑이었다면 이제는 갑을 관계가 뒤바뀐 셈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에 준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1차 입찰 때보다 공사비를 400억 원 올렸지만 거듭 유찰됐습니다. 4차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이나 아니면은 시공사 측에서도 이게 과연 남을 장사인지 남지 않을 장사인지 이런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아마 그렇게 입찰하기도 어렵고 입찰 단가를 구하는 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건적건 예외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져서 사업성을 낙관하기 어려워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합에서 원하는 공사비 대비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이익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사를 이미 구한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대형 건설사 두 곳은 최근 조합에 수천억 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물가 상승분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더 보수적으로 사업을 선별할 거란 전망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비해서 건설사들이 현금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성이 뛰어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도 증가세에 있는 만큼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에선 시공사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전기차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르비우 등 주요 도시에 120발이 넘는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벨라루스에 떨어진 거로 확인돼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1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폭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최소 3명이 다치고 민간인 거주지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he Russians want to bring depression, especially right now, Christmas time, New Year. The Russians want to bring us to black time, to without lighting, to without heating. 우크라이나 동부 핵심인 하르키우에서도 일련의 폭발이 발생했고 르비우에선 도시의 90%의 전기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 퇴각하는 수모를 겪은 러시아는 이후 한 주에 한 번꼴로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벨라루스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을 자국 방공 시스템이 격추했으며 파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Сегодня в районе 10 часов ут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Ива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падени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зенитно-управляемой ракеты комплекса С-300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러시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벨라루스로 잘못 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5일 폴란드 농촌 마을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유사한 경우로 판단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며 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최대 오방국인 벨라루스의 참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벨라루스의 참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서 불이 나 최소 19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호텔 건물 상층부를 이글거리는 화마가 뒤덮었습니다. 건물 아래로 불붙은 잔해가 연신 떨어집니다. 구조에 나선 구급대원들은 건물 내부에서 발견한 사상자를 흰 천에 감싸서 옮깁니다. 현지 시각 28일 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서 12시간 넘게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เราคิดว่าถ้าเกิดมันได้รับการประสานงานที่ไวแล้วก็ช่วยเหลือไวกว่านี้ 캄보디아 포이페 지역에는 도박이 불법인 태국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카지노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 가운데 일부는 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ตอนนี้เป็นคนไทยครับรายชื่อขึ้นเป็นคนไทยรอตรวจอัตลักษณ์อยู่นะครับแต่ที่มีบัตรบริเวณพวกนี้ก็จะเป็นคนไทยอยู่นะครับ 화재는 카지노 쪽에서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에서 일어난 불길이 카펫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졌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태국의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졌고 9월에는 베트남의 노래방에서 난 화재로 32명이 숨지는 등 동남아 접객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AP통신은 현지 매체들과 펠레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펠레는 지난 한 달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결장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펠레는 지난 1958년, 1962년, 1970년에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으며 22년의 프로 선수 생활 동안 1,300경기 이상 출전했습니다. 2022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카타르 월드컵까지 스포츠 이벤트도 가득했는데요.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달성했고 캡틴 손흥민은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감동을 안겨준 올해의 스포츠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겨울은 2002년 여름만큼 뜨거웠습니다.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쾌거를 이룬 벤투호. 대표팀이 보여준 꺾이지 않는 마음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선수들도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마스크 투혼이 빛난 캡틴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쏟아부으며 극적으로 아시아 최초 득점왕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When I was a kid, I was dreaming for it,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 I couldn't believe it, and still I don't believe it is in my hand. So. 페세로프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바 쇼트트랙은 편파 판정과 불운으로 시작했지만 선수들의 투혼에 웃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좀 다 같이 좀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면서 함께하는 올림픽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림으로써 힘든 시기에 좀 많이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도 빛났습니다. 실내 선수권 우승에 이어 실외 선수권 은메달로 바심과 함께 세계 육상연맹이 뽑은 올해의 스타가 됐습니다. 울산현대는 무려 17년 만에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SSG 랜더스는 프로야구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눈이 그친 상태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과 밤 한때, 전북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영하 2.4도, 세종 영하 3.4도, 부산은 영하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에서는 선명하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은 구름 사이로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시공돼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전국의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합니다. 입국 전 후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1심 결심 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김 씨는 검거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이 앞으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우리 무인기로 평양과 미사일 발사장 등에 대한 정찰에 나설 방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미사일과 무인기 등 재래식 도발을 이어간 북한은 내년에는 핵실험과 함께 신형 전략 무기를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갈 거로 전망됩니다. 새해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상당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와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기재부가 긴 협의 끝에 결론을 냈는데 1분기에는 꽤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암 투병 끝에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브라질의 세 차례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1281골을 넣은 세계 기록을 보유한 펠레는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승용차 4대에서 발견됐고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얼굴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4명은 연기를 마셔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집게차의 엔진룸에서 시작됐고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에 옮겨 붙은 뒤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분 만인 오후 2시 2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난 지 2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 소리를 흡수하는 성능이 뛰어나 방음터널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데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성됐거나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 민원 때문에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됐습니다. 방음터널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보안경이나 스포츠 선글라스 등에 활용됩니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햇빛도 잘 투과돼 미관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일단 불이 붙게 되면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게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일반 터널은 50m 간격으로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방음 터널은 예외입니다. 그만큼 불이 났을 때 신속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터널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실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음 터널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붙어 터널 전체가 한꺼번에 타버렸습니다. 터널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지만 검토되고 있는 대체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강화 유리를 이용해 방음 터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하고 비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음 터널에 조금 더 적합한 소재를 연구하고 소방설비 설치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3시 57분쯤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봉현을 검거해 남부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김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김 씨는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에서 뛰어내리려 하거나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남성 이기영입니다. 이기영은 두 사건 모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넉 달 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살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수법도 잔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기영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매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거액을 결제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직인 이기영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쓴 돈은 확인된 것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이기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비밀스럽게 사람을 살해한 그 장소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데리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범죄인지는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의 초점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뭐 우발적인 경우에는 좀 감경을 해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시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는데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거래와 통화 기록을 토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을 계속 추궁하면서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 연습의 결과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맞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날아올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예행 연습으로 규정하고 그런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를 숨길 순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견까지 곁들여 혐의를 나열한 건 중대 피의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 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대표도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 칼날을 고추 세웁니다. 이에 법무부는 개별 사건을 적법하게 보고받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몰 법안 등 현안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여야 대치 전선만 더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과 맞물려 여야 간 거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다음 달 6일쯤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데 어제는 자신의 사무실에 지난 대선 캠프 실무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사실상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앞선 출마 선언에 이어 다음 달 9일 캠프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늦어도 다음 달 셋째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또 윤상현 의원은 다음 달 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원외에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희생자들이 숨진 시각까지도 특정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 서장 과실과 희생자 158명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는 검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 시각, 구조 후 방치 시각까지 특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사항까지 공개했습니다. 특수부는 최 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과 3주 동안 의견을 교환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요구처럼 최 서장 과실 때문에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신의 영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의 요구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셈입니다. 이러자 특수본은 최 서장의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와 함께 YTN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한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과 엄준욱 119 종합상황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상황판단회의 이후 2분 만에 자리를 뜬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의 신병 확보를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이 윗선 등을 향한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마약 부검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사가 마약과 관련해 부검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성명을 통해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 등으로부터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유가족이 확인된 것만 10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려던 의도였다며 상처를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희생자 부검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해 3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현 대응 작전이 공세적인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도발 수준에 비례해 우리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할 방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무인기로 평양은 물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등을 촬영해 해당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서둘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상 징후로 올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됐는데요. 북한은 대신 미사일과 무인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내년에도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상으로 미사일과 포를 쏟아붓더니 공중에서는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하며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는데 예상됐던 핵실험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 시간을 두면서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전 세계를 상대로 기정사실화한다라는 것, 또 북한 내부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군사적으로는 소형화된 핵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에 이어 다탄두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다종화를 위한 핵실험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을 뿐 북한은 5개년 국방계획 절차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형 무기 중심의 군사 강국을 과시하기 위해 4월 중 군사 정찰 위성 시험과 미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정삼각도 ICBM 발사까지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고체 연료를 쓰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 발사 징후 탐지가 제한되는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로 우리의 감시망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액체 로켓을 장착한 ICBM 같은 경우는 운용성, 생존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디로 은밀하게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미연합자선에서 들켜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새해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삭제된 첩보가 모두 합쳐 5,600여 건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어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반년 동안 수사해온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국가정보원도 자진 월북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국가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다면 월북 발표는 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실체는 고 이대준 씨가 왜 북한 해역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험난했던 바다 상황과 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의도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고인이 배에서 내릴 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고인이 탔던 무궁화 10호에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방수복 같은 다양한 수영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개인이 휴대한 것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 바다에서 발견됐을 때 입고 있었다는 구명조끼 역시 무궁화 10호에는 없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해당 조끼는 사고 이후 해경이 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건진 구명조끼와 특징이 같았다며 바다에 떠다니던 걸 건져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수온이나 유속, 시야를 고려했을 때 성인 남성이 스스로 27km를 헤엄쳐 월북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최소한 월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도 같은 정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고 해경이 표류 예측을 의뢰한 두 개 기관 역시 조류 때문에 북쪽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고인과 가족의 유대 관계는 끈끈했고 북한을 동경하거나 관심을 뒀던 정황 자체가 없다며 국가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다면 자진 월북 발표는 안 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제한된 정보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법정에선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형 택배 트럭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에서는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호 유도차들이 옆으로 넘어지고 찌그러진 채 전광판을 깜빡거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선산 휴게소 인근에서 도로 공사 현장을 대형 택배 트럭이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0대와 3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은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배 트럭이 공사 현장 노동자들과 신호 유도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지나가던 택시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공사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부들이 내려 공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윙바디 차량 있잖아요. 택배 차량이 밀분됐나. 사고 직후 택배 트럭에 불까지 나 진화에 1시간이 걸렸고
사고 수습을 위해 2개 차선이 2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승용차가 인도를 지나 상가에 처박혔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현장에 가림막을 둘러 펼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물레동에 있는 상가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0대 여성과 1살 남자 아기가 숨지고 나머지 3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북 북동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주와 영천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신년 해맞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울산 간절곶. 수평선이 한눈에 펼쳐지는 해안가를 따라 긴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사람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화단줄은 임시로 철거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리는 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지자체가 예상하는 해맞이 인파는 13만 명.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예년보다 많은 1,500명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예, 저희가 안전인원을 50% 이상 예년에 비해 증원을 했고 해안가 주변에 펜스를 다 쳐서 안전인원들을 곳곳에 배치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맞이 명소인 해운대도 비상입니다. 3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여 압사 사고 대응 훈련까지 했습니다. 해맞이 전야 축제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16개 기관이 함께 대응책을 점검한 겁니다. 해맞이 축제는 우리 구에서 300여 명의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또 인파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면 차단하고 분산하는 통제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과 울진 망향정 등 동해안 해맞이 행사는 안전사고 우려로 취소된 상황. 일부 지역에는 올해도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또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이번 폭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최소 3명이 다치고 폴란드 접경지 르비우에서는 도시 대부분이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1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을 자국 방공 시스템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현지 시각 29일 이같이 밝히며 현장 조사 결과 파편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격추된 미사일의 잔해는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의 이바나바 지구의 농경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파편 낙하에 따른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말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스관 누출이 발생하자 유럽 측은 일제히 범행의 주체로 러시아를 지목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구의 소행인지 추측만 무성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이 9월 말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방 측은 일제히 러시아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관이 통과하는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가 즉각 사건 조사에 착수했지만 가스관 폭발이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으로 발생했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세 나라 모두 조사 결과를 함구하는 가운데 누구 소행인지 추측이 무성합니다.
러시아를 의심하는 측은 푸틴이 가스관 폭발을 통해 가스 가격을 급등시켜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악화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I think there's basically only one actor right now that actually benefits from more uncertainty, and that is Russia. Russia that is using gas exactly as a pressure point. 반면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의 자국 자산을 폭파하고 또 수리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유럽연합에 대한 지렛대를 스스로 없앨 정도의 이득이 있는가엔 의문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은 전쟁 와중에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로부터 받는 통행료 수입은 10억 달러.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노르드스트림 사업을 반대해온 우크라이나가 통행료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공작했다는 주장입니다. К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том, чтобы снабжение российским газом на Европу было только через Украину? Вот тот и взорвал.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발트해와 접해 있지 않으며 한 척 있던 잠수함도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 외 러시아 측에서는 발트해 해저 가스관 건설을 강력 반대한 미국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발트 3국 중 하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스관 폭발에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이 사용됐고 잠수정과 비행기까지 동원된 점으로 미뤄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것이란 점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최근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도 감기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수급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내년 기준 연료비를 50원 중반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한 결과를 오늘 오전 이창양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대병원을 나선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저 앞에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손꼽혀온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29일 월드컵에서 3차례나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펠레가 사망했다며 그의 에이전트가 사망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레의 딸인 켈리 나시멘투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안하게 쉬세요라는 글과 함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9월 오른쪽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펠레는 이후 화학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오갔고 지난달 신부전증과 전신 부종, 정신 착란 증상 등으로 재입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8,027호로 전달 대비 1,810호, 22.9%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를 보면 수도권은 전달 대비 2,761호, 지방은 8,049호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220건으로 지난해 11월 67,159건과 비교해 55% 감소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친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3,420건으로 지난해 11월 19만 2,990건 대비 5.4% 늘었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10만 6,178건으로 전세 거래량 9만 7,242건보다 많았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농촌 체험과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가구 90여 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2년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입구가 깨끗해지고 주민이 더 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으뜸마을 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냐 싶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전국 첫 세류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풋소 사업. 전라도 말로 덜어내다는 뜻으로 기분은 좋게 하고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자는 영어 앞글자에서 따왔습니다. 세빈일 아니에요. 농촌에서 먹고 자며 농사도 지어보는 과정에는 학생과 예비 귀농 귀촌인 등 한 해 10,000명이 참여해 44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려줬습니다. 은퇴자들이 강진에 정착해 살아가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지역 침체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강진구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수와 관계없이 한 달에 자녀 한 명당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으뜸마을을 135개소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빈집 정비 1,000세대, 전원주택 1,000세대를 조성하고 푸소 시즌2와 연계해 도시민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때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한 비색 상감 청자의 본향 강진군. 강진군이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함께 추진하는 다각적인 인구 소멸 대응 시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눈이 그친 상태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서부 내륙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영하권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과 밤 한때,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영하 2.4도, 청주 영하 2도, 부산은 영하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에서는 선명하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은 구름 사이로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요. 2023년 개묘년의 첫 해는 오전 7시 47분쯤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새해부터는 굿모닝 YTN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